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정부동산학의 이해 5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갑자기 5주차 화요일서부터, 그러니까 5주차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 5주차 그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 있는데요. 5주차 화요일 마지막 날 화요일서부터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5주차 마지막 강의 세 번째 강의도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뭐 동영상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조금 복습을 하면서 조금 그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한다든지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이제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5주차 두 번째 시간까지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또 동영상 강의가 25분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정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뭐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요. 다 아시죠? 10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까지 그 첫 번째 과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8주차가 아니라 9주차에 시험이 있다, 중간 시험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 범위는 재무이론과 부동산학 중에 이제 재무이론까지가 시험 범위인데요. 한 다음 주 정도 돼가지고 기출문제도 올려놓고 또 시험 범위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8주차 수업에는 그 부동산학 이론으로 넘어갈 듯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면은 6주차 강의로 해가지고 재무이론이 다 끝날 듯 싶고요. 아니면은 7주차 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정도부터는 부동산학 이론으로 넘어갈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시험 범위는 이제 재무이론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공부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뭐 벌써부터 중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듯 싶은데요. 이번 주차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차 정도쯤 돼가지고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그 기출문제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 기출문제 보시고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 많지 않아가지고 뭐 시험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지 못할 때 싶긴 한데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조금 이제 감이 잡힐 때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이론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풀이형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풀이형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은 좀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풀이형 문제 나오는 것들 답부터 먼저 보지 마시고 한번 미리 시험 준비하셔서 풀어보시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자, 강의안을 올려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이고요. 31쪽에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유출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을 회계연도로 하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기 전에 순이익이 약 14조 3,526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14조 정도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규모이다, 큰 규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법인세를 지출한 법인세 비용은 2조 1,14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법인세로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의 약 14.73%에 다다르고요. 이놈을 갖다 이제 실효평균 세율이라고 보통 불러줍니다. 그래서 실효평균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 낸 금액이 있으면 그놈을 이제 세금 내기 전에 순이익으로 나눠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실효세율 내지는 실효평균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내는데요. 그때 이제 소득액을 죄송합니다. 소득세액을 소득액으로
나눠준 것을 이제 보통 평균세율 또는 실효평균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인세이기 때문에 소득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눠준 것, 그걸 갖다 이제 실효평균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14.73%니까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높은 세율로다가 이제 매겨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전에 설명드렸듯이 개인 회사와 한 명 합자 회사의 세금은 이제 소득세법에 의해서 개인소득세로 이제 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와 한 명 합자 회사의 세금은 이제 소득세 중에서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줄여서 이제 사업소득세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일반적으로 세액은 과세 표준, 줄여서 이제 과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세율의 곱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과세 표준, 과표 곱하기 세율 뭐 이렇게 산정이 되면 참 좋을 듯 싶긴 한데요. 그렇게 간단하게 산정이 되지는 않고 조금 복잡한 우리가 흔히 이제 초과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세액이 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그리고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해에 열심히 이제 벌어들인 거에서 뭐 지출한 거 빼준 나머지 그것을 이제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뭐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또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또 이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환류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미환류소득은 이제 사업연도의 소득 중에서 투자 또는 임금,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받는 기업은 자기 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또는 뭐 중소법인 같은 경우에 제외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마지막에 이제 청산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법인이 해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자녀 재산의 가액이 납입 주식 금액 또는 출자 금액과 적립 금액의 합계 금액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청산소득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청산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국법인 중에 비영리법인 그리고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이 두 가지에만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2021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소득,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있었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와 같은 네 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2억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세율이 10%만 적용이 되는데요. 2억 원을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그게 과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0억 원을 초과해서 3천억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2억 원 이하의 부분에서는 10%, 그리고 또 2억 초과 200억 원 이하, 그러니까 198억 원에 대해서는 20%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200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천억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사업연도 소득이 높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 이제 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적용되고,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그러니까 198억 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그러면 이거는 그 2,800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2,800억 원에 대해서는 또 22%가 적용이 되고, 3천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2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되는 걸 이제 초과 누진 세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그 누진 세율 구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 누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를 초과했을 때 얼마 이하일 때는 몇 퍼센트 낮은 세율 적용하고 얼마 초과할 때는 높은 세율 적용하고 이렇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10% 단순하게 적용하고 2억 원을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20%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제 단순 누진 세율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 누진 세율 구조 같으면 이렇게 이제 중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 2억 원이라든지 200억 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상한에서는 이제 세액이 점프를 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그리고 대부분의 세금에서는 누진 세율 구조다라고 하면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구간이 이렇게 달라짐에 따라서 구간이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요. 2억 원에서 2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이렇게 이제 점프를 할 때 그렇다라고 점프를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세액이 점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법인세액을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과 누진세율 구조일 때 세액을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과표에 최종 단계 세율,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과표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주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세율, 최종 단계의 세율, 뭐 표면 세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걸 곱해주고 누진 공제액을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 누진 공제액을 요 옆에다가 표에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때는 그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 200억 원이다라고 하면 과세 표준이 200억 원이다라고 하면 200억 원 전체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2천만 원을 빼주면은 그게 이제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액을 갖다가 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아예 2억 원 이하일 때, 2억 원 이하일 때는 2억 원 이하 그러니까 좀 전에 뭐 200억 원이 과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요. 요렇게까지만.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는 10%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되겠죠. 세액이. 거기다가 이제 그거에다가 뭘 더해주냐면 2억 원을 초과한 부분, 그러니까 과표가 200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2억 원 초과한 부분이 이제 198억 원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20%를 적용해가지고 곱해가지고 2천만 원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억 원을 초과해가지고 3천억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계산해 보면은 요거 198억 원에다가 20% 곱해주면은 39억 6천만 원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에 있던 2천만 원 더해주면은 39억 8천만 원이 되고, 그리고 200억 원 초과한 금액에다가 이제 22%를 곱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마지막 3천억, 과표가 3천억 원 초과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앞에 있는 거 요거에다가 200억 원 초과하고 3천억 원 이하인 금액 그러면은 2,800억 원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22% 적용하고 요놈하고 더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655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25%입니다. 이거 잘못 표현했네요. 여기 보시면 세율이 25%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25%입니다. 꼭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액을 산정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편할까요? 저는 요 위에 있는 방식, 과표, 그러니까 과표 전체에 대해서 세율 곱해주고 마지막 단계 세율 곱해주고 누진 공제를 갖다 빼주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근데 그러려면 누진 공제액 2천만 원, 4억 2천만 원, 또 9억 4,200만 원. 이거 죄송합니다. 94억 2천만 원이죠. 94억 2천만 원. 이걸 갖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과표에다 세율 곱해주고 누진공제 빼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식도 알고, 그러니까 누진공제액 차감해가 산정하는 방식도 알고, 그냥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계산하는 이 방식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정확한 답이다. 내가 정말 구한 세액이 정확한 세액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중간시험 문제 푸실 때 그때 이제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재무이사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 세액과 함께 평균세율 그리고 한계세율 이 두 가지 것을 갖다 구별하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그 실효평균세율 구하듯이 세액을 과표로 나눠서 구하는데 여기서는 세액이 법인세액이 될 테고요. 과표는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이제 과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게 평균세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세율은 과표가 1원 증가할 때 세액이 증가하는 크기, 그걸 갖다 이제 한계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은 세액의 변화분을 과표의 변화분으로 나눠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솔직히 굉장히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한계세율은 최종 단계의 세율, 최종 단계 여기 나와 있는 세율 아까 보시면은 10%, 20%, 22%, 25%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이제 한계세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과표가 200억 원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계세율은 얼마냐? 20%이다. 그다음에 과표가 요 중간에 요 사이에 있는 뭐 예를 들어 1,500억 원이다라고 하면 한계세율은 22%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표가 3,000억 원을 초과했다. 뭐 예를 들어 3,200억 원이다라고 하는 그때 한계세율은 25%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평균세율은 세액을 갖다 과표를 가지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선정을 해내고 그때 그 세액을 과표로 나눠 가지고 구한 게 평균세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식회사 지천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과세표준 또는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85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얼마인가, 그리고 평균세율은 얼마이고 한계세율은 얼마인가, 뭐 그걸 이제 찾아보는 게 그 5번째 예제입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세율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억까지는 되질 않죠. 그러니까 85억 원이니까 200억 원까지는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두 단계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억 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이고요. 다음 83억 원, 즉 다시 말해서 전체 과표는 85억 원인데 첫 번째 구간에서 2억 원 빼준 거 나머지 83억 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입니다. 그래서 2억 원 곱하기 10% 세율 적용하고 83억 원에 대해서는 20% 세율 적용하면은 2천만 원 더하기 16억 6천만 원 해서 16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법인세액을 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을 때 두 번째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 과표가 85억 원이었으니까 거기에 표면세율, 최종 단계세율 20%였어요. 그래서 20% 곱해주고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0% 곱해주면 17억 원이 되겠죠. 거기서 2천만 원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억 원에서 2천만 원 빼주면은 16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액을 누진공제액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서도 똑같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쭉 적용해가지고 2억 원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나머지 85억 원에서 2억 원 빼준 나머지 83억 원에 대해서는 20% 적용해가지고 구한 세액도 16억 8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85억 원에 대해서 20% 최종 단계세율 곱해주고 그리고 나서 누진공제액 2천만 원 빼준 거 그것도 16억 8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한 법인세액이 정확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법인세액을 또는 법인세 비용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액을 찾아냈으니까 평균세율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세율은 세액을 과표로 나눈 비율이다. 그래서 과표는 85억 원, 그리고 세액은 이 위에서 16억 8천만 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세액을 과표로 나눠주면 16억 8천만 원을
85억 원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요거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구해보면은 19.7647%라고 하는 이제 평균세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세율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한계세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단계의 세율, 표면세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80억 원이고 80억 원에 적용되는 최종 단계의 세율은 20%였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한계세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답을 다 찾아냈죠. 그래서 주식회사 지천의 법인세액은 16억 8천만 원이고요. 평균세율은 19.7647% 그리고 한계세율은 20%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의 과세소득, 즉 과표, 각 사업연도 소득이죠.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의 법인세액 그리고 평균세율 얼마인지 한번 본 겁니다. 찾아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헷갈리시긴 할 텐데요. 이게 1억 5천만 원이죠. 150, 100만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세표준하고 세율 누진공제액 적용할 때는 그냥 억 원, 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100만 원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헷갈리시면은 조금 다시 억 원에 대해서 정리하든 아니면 만 원을 정리하든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억 5천만 원은 과표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과표는 2억 원보다 더 적죠. 더 아래죠. 그러다 보니까 세율 1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적용이 안 돼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곱해주면은 1억 5천만 원에 10% 곱해주면 1,500만 원이 되고요. 1,500만 원 세액을 과표 1억 5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평균세율 10%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세율은 마지막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마지막 단계죠. 거기서 표면세율, 최종 단계 세율, 그게 10%니까 한계세율 10%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억 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2억 원, 100만 원이니까 2억 원이에요. 그래서 2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10%, 2억 원까지 10% 적용이 되죠. 그래서 10%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또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2천만 원이 되고 그때 평균세율 세액 2천만 원을 과표 2억 원으로 나눠주면 10% 평균세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단위가 확 뛰죠. 그래서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니까 요거는 두 번째 단계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 단계 세율이 20%가 되고요. 두 번째 단계 20%가 되고요. 그다음 누진공제액은 이제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과표 100억 원에다가 세율 20% 곱해주고 그다음에 2천만 원 누진공제액 빼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19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액이 나오고요. 19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액을 맨 앞에 있는 과표 100억 원으로 나눠주면은 19.8%라고 하는 평균세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세율 이 앞에 단계에서는 앞에 단계 보시면은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같았죠. 근데 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더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200억 원이죠. 그래서 200억 원은 두 번째 단계 가장 상한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적용되는 거 20% 적용이 되고요. 최종 단계 세율 20%이고요. 누진공제액은 여전히 이제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세액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39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액을 찾아낼 수 있고 평균세율 구해보시면은 39억 8천만 원을 200억 원으로 나눠주면 과표 200억 원으로 나눠주면 19.9%라고 하는 평균세율을 찾아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아도 보시면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보시면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한계세율은 20%인데 평균세율은 그거보다 더 낮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0억 원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다섯 번째 예로 나와 있는 게 이제 400억 원이고요. 400억 원은 이제 200억, 여기 보시면은 200억 원 초과해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 200억 원 초과해서 3천억 원 이하,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표면세율, 최종 단계세율은 22%가 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4억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400억 원일 때는
한계세율, 표면세율, 최종 단계세율은 22%, 그다음에 누진공제액은 4억 2천만 원. 그래서 400억 원 곱하기 22% 해주고 그다음에 4억 2천만 원을 빼주면 83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액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 83억 8천만 원을 과표 400억 원으로 나눠주면은 20.95%라고 하는 평균세율을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3천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천억 원 가지고 3천억 원도 그 세 번째 단계 가장 그 상한이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세율은 최종 단계세율은 22%고 누진공제액은 여전히 이제 4억 2천만 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세액은 655억 8천만 원이 되고요. 평균세율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21.86%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한계세율은 22%인데 평균세율은 그거보다 더 적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 찾아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저기 막 1조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조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마지막 단계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단계잖아요. 이게 마지막 단계. 그래서 1조 원에 대해서는 25% 세율 적용되고 그다음에 94억 2천만 원 누진공제액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1조 원에 대해서는 표면세율, 최종 단계세율 25% 적용되고 그다음에 누진공제액은 94억 2천만 원이다 해서 세액 계산하면은 이거 2,405억 8천만 원이 되죠. 그리고 평균세율 찾아내 보시면 24.058%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 원에 대해서도 아까 삼성전자가 이제 과표가 꽤 많았었죠. 과표가 14조 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제 과표가 10조 원이고 여전히 표면세율, 최종단계세율은 25% 적용됩니다. 이게 뭐 가장 마지막 적용되는 세율이죠.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94억 2천만 원 해가지고 세액을 찾아내 보면은 2조 4,905억 8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평균세율은 24.9058%라고 하는 평균세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법인세 초과 누진 세율 구조잖아요. 그래서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표가 1억 5천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10조 원까지 왔을 때 평균세율은 10%에서 24.9058% 해가지고 과표가 커질수록 평균세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또 알 수 있는 건 평균세율이 아무리 커져봤자 한계세율보다 더 커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에서만 평균세율이 한계세율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 속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는 평균세율보다 항상 한계세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이사결정에는 평균세율보다는 한계세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현금 흐름이 창출됐다, 현금 유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항상 그 한계세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해가지고 세금까지 나갔는데요. 세금이 생각보다 그 세액 계산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전에 들었던 수강생들, 여러분들 선배들 같으면 조금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풀어 보셔야 돼요. 아까 그 박스에 보시면은 한 그 둘, 넷, 여섯, 한 7, 8개 정도 있었죠. 예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 그 예제, 5번째 예제에 나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 정도 연습해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뭐 누진공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누진공제 기억하시고 하면은 그 세액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세율 구조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기억에 2019년인가 18년에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법인세율도 조금 그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세율 같은 거 따져 보실 때는 항상 그
법령을 갖다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뭐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찾아보시면 뭐 한 3년 전 거, 4년 전 거 나오고 그러면 지금 것하고 또 다른 걸 설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법령을 찾아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법인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주차 강의 다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아마 또 하루 지나면은 6주차 강의가 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주차는 동영상 강의 3개를 찍어 올려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강의 없이, 대면 수업 없이 그냥 쭉 6주차는 온라인 강의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정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